네, 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가보안법 사건 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국가보안법이 어떤 조항들이 어떻게 문제인 것인지, 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의 악법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때 아무 반대 없이 제정된 건 아닐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없애야만 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사건 현황인데요. 2020년 3월에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를 통틀어서 법원의 그 기소 사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좀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좀 늘어났다는 것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5년 단위별로 한 300건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50건에서 60건 정도는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계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이 가운데 무죄 판결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 무죄 판결들은 대부분 재심 사건들입니다. 즉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 사이에 주로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서 만들어졌던 사건들이 뒤늦게 거의 30년, 40년 또는 50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사건 현황은 이제 국정원 통계를 보시면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2004년에 기억하시다시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죠. 그 이후에 기소 건수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34건이 기소되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남용되지 않고 많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늘어나서 2013년에는 197건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기소 건수는 다시 줄어서 2019년에는 15건까지 줄어들었고요.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은 이것은 이제 국정원 통계여서 구속 908, 불구속 908 구약식 통계도 있지만 앞에 사건 접수 통계가 있죠. 즉 기소되지 않는 건들이 2019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바 고발 사건들이죠. 즉 극우단체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보안법에서 흔히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7조라고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7조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어.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또는 내용이 좀 불완한 것 같은 책을 가지고 있어. 또는 어떤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어. 가령 이런 행위들이죠. 국가보안법 사건 현황 7조 관련 보시면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80년대, 90년대에는 이 7조 위반이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 그리고 구속자 수의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면 대부분 7조 위반, 즉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했거나 그런 말이 쓰여져 있는 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렇게 처벌된 사람들인 것이죠. 최근에는 7조 위반 기소 건수는 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3건까지 줄기는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이미 2004년 이후에 남용이 안 하면 된다. 국가보안법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종북될 뿐이다. 이런 폐지 반대 주장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던 사례들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표현, 그리고 표현물 소지, 행위들을 주요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그 행위를 한 사람, 표현을 한 사람, 표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과거와 사생활로부터 끄집어내서 조각조각 끄집어내서 재집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적인 사례들이 2011년, 2012년, 2015년 계속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구금되기도 했는데요. 가령 국사교관의 강의 노트를 7조 위반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한총련 대의원 전력 또 뭐 미니 홈피 뭐 이런 것들을 뒤져서 너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거야 라고 기소를 합니다. 2012년에는 북한 게시물을 트위터에 풍자임의로 올린 분의 트윗을 7조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트위터에 북한 게시물을 올리니까 누군가가 그걸 보고 당신 종북이야? 신고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계속 북한 게시물을 올렸으니까 너는 이적 목적이야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2015년에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분은 북한 영화를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었는데 영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영화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이 7조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은 대학교 때 가입했던 동아리 활동이 뭐였느냐, 뭐 네이버 카페는 뭘 했느냐, 지인은 뭘 했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을 다 뒤져냅니다. 1심 판결이 유죄 판결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가깝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간첩죄로 얼마 전에 처벌을 받았잖아 입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결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간단히 얘기해서 정을 알면서라고 할게요. 이 정을 알면서라는 것을 한 사람의 몇십 년 전에 어떤 활동의 일부 또는 친구 관계 또는 뭐 인터넷 카페에서 뭐 올린 뭐 나눈 이야기들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틀어서 이적 목적이 있을 것처럼 뭔가 배경이 될 만한 걸 다 끄집어내서 조합하거든요.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도 변화하기도 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검찰의 이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마치 채를 걸러서 그것만 잡아서 조합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생각을 추단하는 법률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특히 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가 이런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악용될 수밖에 없는 법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아까 제가 사건을 봤는데요. 근데 이제 사건 수는 줄었잖아요. 그러면 사건 수가 줄면 피해자도 줄었으니까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로 적용되는 법률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깊게 그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의 틀을 만드는 법률이거든요. 국가보안법이 형법보다 오래된 법률이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지금까지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장 강력한 법률입니다. 단적인 예는 세월호 사건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분의 언술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남한의 한 방송사가 이러이러하게 보도를 했다 넣고 이야기를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한기호 국회의원이 이걸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 국가안보조직은 이 북한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들과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전부정복 작전을 진행하는 것을 근원에서 발본 색출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무사의 이른바 종북문제 이슈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로 이어지죠. 그래서 기무사 사령부 내에 불순세 관리팀이라는 걸 만들고 유가족을 사찰합니다. 얼마 전에 이것을 담당했던 기무사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비록 사건 수는 줄었지만 그 피해를 당하는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뒤집히는 엄청난 피해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우리 사회의 인식에 깔려 있어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것은 이어집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요.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 딱 걸려 있죠. 이때까지 국정원이 뭘 하냐면 프락치 공작을 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생운동 전력자를 프락치로 활용을 해서 직접 주체사상 교육을 하죠. 돈도 주고 내란 음모 조작 사건 프락치처럼 너도 10억 원 받게 해줄게 라고 해서 네가 누구랑 만났는지 써봐.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써 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 근데 그 뭐라고가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했다라는 진술서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걸 쓰면 또 돈을 줍니다. 이렇게 거의 만 5년가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프락치 공작을 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죠. 또는 이것은 극우적 종교 세력 측의 어떤 정치적 행동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동성애, 주사파, 교회 파괴, 헌법 파괴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면 언뜻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 자신들은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그러면 동성애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사회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한 건 북한이 좋아하는 거다. 이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거다. 라는 논리입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계속 이런 그 공안수사기관의 위법적인 활동과 그리고 극우적인 종교 세력이나 정치 세력의 논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냐. 사건 수가 줄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분들 전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공격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이후에는 그렇게 아주 많이 적용되지는 않죠. 근데 그 이후에는 2004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좀 더 소수화된 집단에게 집중됩니다. 즉 진보 정치인, 평화운동가 또 새로운 피해 집단은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정말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90년대 국가보안법 적용 건수의 90%가 7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상당수는 7조보다 가령 잠입 탈출, 회합통신, 목적 수행 간첩, 국가비밀 누설 이런 굉장히 무거운 형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어려운 처지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왔는데 여기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한다라는 것을 과연 이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의 피해 집단은 대북협력 사업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당국의 승인을 받고 접촉을 해오면서 접촉을 하는 과정에 사업상 가령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 여긴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하고 아이디어도 건네주고 자료도 서로 검토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만났던 북측 파트너가 대남 공작원이래 이런 거죠. 그러면 다 기밀 누설, 회합통신, 편의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들이 2010년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요? 피해 사례들이 여전히 생기고 있고요. 그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여전히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고요. 특히 이것은 2000년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훨씬 더 심각해진 종북공격이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종북공격을 당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는 게 나의 신상이 유리해라는 배제의 논리,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공직을 맡으면 안 돼, 들로 작용하지요. 그리고 2019년에 그 입건 건수를 기억하시다시피 이런 혐오와 배제의 논리들을 활용한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극우단체들의 고발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북공격과 혐오와 배제, 극우단체들의 고발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 직접 피해자 위에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점점 더 굳이 저 가까이에 갈 필요가 없으니 자기검열을 내면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면화된 자기검열이 많아지고 반복되면 무관심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의 법률적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입니다. 2019년에 마포구에 북한식 술집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민원을 사람들이 넣었죠. 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라고 하니까 결국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근데 이게 영업상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결국 주점은 폐업을 했고요. 주인은 폐업 이유를 빨갱이라고 부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 배제와 공격과 의심을 받게 되면 결국 그런 대상이 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면서 자기검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검열의 내면화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일리아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2007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했던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작가가 1심 최후 진술 때 가지고 나와서 본인의 심경을 말씀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작품이에요. 이시우 사진작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거의 한 3년가량을 자신의 모든 통화와 활동, 만남, 기고, 사진 촬영, 강연 등을 전부 감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는데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징역 10년의 구형을 받은 그 직후에 이 심경을 말씀하신 건데요. 일리아 레핀의 이 작품은 제정 러시아 시기에 한 혁명가가 저항운동을 하다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으니 당연히 가족들과 또 함께 있던 집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반겨주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 혁명가가 잡혀가기 이전에 어떤 고초를 이 가족 전체가 겪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유형에 가 있는 동안 이미 약간 낯설어지기도 하여 이 혁명가를 당장 반겨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가가 돌아오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다시 올까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접하게 되죠.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접한 이 혁명가는 편안하게 이 집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잠시 자신의 손을 가슴에 올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죠. 바로 이 장면을 이시우 작가는 당시 법정에서 본인의 심경으로 진술하셨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자신이 감시당했던 기억과 그로부터 사람들이 겪었던 피해들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폐해는 고립과 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찍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위험한 사람 옆에 가면 너도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불편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립과 배제가 국가보안법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어느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법률적 근거로 사용되고, 그리고 자기검열과 고립과 배제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